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조사론 신동석입니다. 자, 16회 문제에서는 사회과학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교재에서는 아마 이 귀납법, 연역법, 그 다음에 포프의 반증법, 그 다음에 쿤의 과학적 혁명론 여기까지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 없죠. 이거는 복합적으로 다 낸 겁니다. 즉 앞에 있는 교재 내용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그 실증적 분석, 해석 이런 질적, 양적 연구에 대한 패러다임을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일단 1번 보시면 비판 사회 과학적 패러다임은 억압받은 집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둔다. 이건 기존 과학이 너무 편향적이다. 너무 그렇기 때문에 억압받는 집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에서는 많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존 학문들은 다 이제 지식층인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한 학문들이 많았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연구 대상자가 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그다음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 억압받는 집단, 즉 여기 억압받는 집단은 대부분 어디예요? 노동자, 농민, 빈곤층, 여성 이런 식의 기존 19세기까지도 다루지 않았던 문제를 19세기 이후에는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패러다임은 억압받은 집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적 패러다임은 객관적 시체라는 개념을 신뢰한다. 요게 틀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성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성. 기존 과학은 남성 위주의 과학이었다. 그래서 여성의 과학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비판적 견해가 좀 들어가 있어요. 성이라는 것이 좀 들어가 있고요. 더 추가적으로 하면은 성 말고도 해방, 여성뿐만 아니고 노예제 문제 있다. 억압받았다. 이거 해방해야 된다. 여성도 노예와 같았다. 해방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이랑 이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3번 해석주의 패러다임은요.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쓰는데요. 삶에 대한 주관적 의미에 대해서 깊게 탐구한다. 맞는 겁니다. 즉 이거는 질적 연구적 해석 방법입니다. 자, 4번과 5번은요. 대부분 양적 연구에서 많이 써요. 많이 쓴다는 것이지 양적 연구에 해석주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로 양적 연구에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 쓴다. 다만 주로 쓸 뿐이지 해석주의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은 경험적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5번 후기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은 인간의 비합리적 행위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두 개 다 객관화에 중점을 둡니다. 객관화. 그럼 객관화는 어떻게 하냐? 수량으로 표시해요. 수량. 그래서 후기 실증주의 패러다임을 들어갈수록 통계를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요즘은 후기 실증주의 영향을 받아서요. 계량화해서 통계적으로 증명해봐라. 계량한 것도 잘 못 믿겠다. 통계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고요. 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요인 설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요인 설계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자, 순실험 설계 있죠? 순실험 설계, 유사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 기억나실 겁니다. 순실험 설계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인과관계 규명이죠. 그래서 요인 설계는 순실험 설계의 일종으로 인과관계 규명하는 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집단 비교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서요. 일반화를 하는데 여기도 숫자로 계량화 많이 합니다. 2번 독립변수의 속성에 따라서 할당 행렬을 만들고 행렬상의 각 범죄에 따라 집단을 설정한다. 이거 뭐냐면요.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 요인 설계를 합니다. 독립변수 1이 있고요. 그러면 하위 변수를 격자처럼 만들어요. 뭐 A1, A2. 각각의 인과관계,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도 보지만요. A와 B, A1과 B, A2, A1과 A3 이런 상호 관계도 같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독립변수 속성에 따라 할당 행렬을 만들고 행렬상의 각 범주에 따라 집단을 설정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3번 독립변수가 많을수록 요인 설계를 활용하기 쉽다. 이게 좀 잘못된 건데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면요. 4개까지는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독립변수가 3개, 4개 되면요. 그 하위 변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럼 이거를 다 상호관계를 규명해서요. 이 상호관계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호작용 때문에 이게 독립변수 때문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상호작용 자체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걸 다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많을수록 요인 설계를 활용하기 쉽지 않고요. 소수일 때 2개 이상, 아니면 2개 이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2개에서 3개까지 요인 설계 활용을 할 때 인과관계 설정을 규명하기가 쉽습니다. 또 주효과와 상호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주효과는 이제 독립변수가 영향을 주는 거고요. 상호효과는 A1과 A2 2개가 합쳐서 이 2개가 상호효과를 일으켜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분산 분석 통계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사실 통계적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3번이 눈에 딱 보이셔야 되는데 5번 같은 경우에는요. 통계적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딱 보시면은 5번 같은 경우는 교재에서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 그 지문 같은 경우는 아예 보지도 마십시오. 왜? 내가 보지 못한 거는 시험에 틀려달라고 일부러 살짝 넣어놓은 겁니다. 맞는 내용이긴 해요. 분산 분석은 뭐냐면요. 분산 분석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일 때 통상 2개에서 3개까지 이것도 판단을 해요. 즉 A가 있고 B가 있다. 이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판단할 때 분산 분석 방법을 써요. C 3개도 가능해요. 근데 통상은 분산 분석은 독립변수가 3개일 때 2개일 땐 T검정이라는 걸 쓰고요. 3개일 땐 분산 분석을 씁니다. 그래서 통계적 사고 지식이 있어야 5번 문항이 맞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저희 교재에서는 이런 통계가 거의 없죠. 근데 일부 책에선 통계를 다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좀 어려운 지문이다. 5번은.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정답은 3번인데요. 독립변수가 많을수록 요인 설계를 활용하기는 어렵다. 2개에서 3개 정도가 딱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변수와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뭐로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전체 지문을 다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개념은 추상적인 거죠. 요 과정을 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개념화는 뭐예요? 얘는 추상적이다. 굉장히 뜬금없이 떠 있다. 개념화는 사전적 정의로 해서 조금 더 구체화한다. 즉 보편적 용어로 만든다.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가 있죠. 그리고 변수가 있습니다. 자, 조작적 정의를 하면서 가설을 하기도 하는데요.
조작적 정의는 측정을 위해서 합니다. 측정. 이런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범위가 좀 넓어요. 보시면 가설은 검증 가능해야 된다. 요 내용은 뭐냐면 가설을 만드는 이유는요. 연구가설. 저희가 연구가설. 연구가설은 연구 문제를 가설 형태로 만든 거고요. 여기를 연가설과 대립가설을 만들죠. 그래서 연가설, 기존의 연구 가설이 차이가 없다. 기존 연구 가설 문제 없다. 이런 개념으로 가요. 대립가설은요. 제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문제 차이가 있어요. 평균의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영향력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이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은 검증 가능해야 한다. 간접 증명입니다. 사실은. 직접으로 하기는 사회과학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간접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니은 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하는 문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가설의 문장은 어떻게 되죠? 만일 A의 무엇뭐 할수록 B일 것이다. 또는요. 무엇뭐 하다면 무엇뭐 하다면 무엇뭐 하다. 무엇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요. 즉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잠정적 결론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겁니다. 가설은 잠정적 결론이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는 거죠. 검증 가능하게 해서. 가설은 잠정적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개념 파악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하는 겁니다. 다음 모든 변수는 개념이 아니지만 모든 개념은 변수이다. 지극과 같은 경우는요. 말을 바꾼 겁니다. 모든 개념은 변수가 아니지만 이거 서로 바꾼 거예요. 모든 개념은 변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변수는 개념이다. 아까 써드렸죠? 개념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변수죠. 그림을 보면 개념은 큰 개념이라고 하면 변수는 요만큼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개념은 변수가 아니지만 모든 변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리음 보시면 연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그림 판서에서 썼던 것처럼 연가설과 대립가설을 나누죠. 연가설은 평상시 저희가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연가설. 대립가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 없다. 연구가설은 영향 없다. 차이 없다. 부정문으로 씁니다. 차이 없다. 근데 연구자가 증명하고 싶은 건요. 대립가설이에요. 여기서는 반대로 영향이 있다. 차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옳은 것을 다 고르라 그러면 기역과 니은, 리을이 맞고요. 디귿이 틀립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사회복지사가 과학적 조사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는 일반적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거는 뜬금없죠. 그런데 내용 보시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당연한 내용 아니야? 이렇게 하실 텐데 교재를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처음 읽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서는 교재 이론서는 이해 중심으로 가시고요. 기출은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그래서 핵심적인 방향, 핵심 단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쉽게 내기 위해서 낸 겁니다. 당연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실제 조사를 수행할 때 과학적 조사 방법론을 쓴다. 맞죠?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 아니면 통계를 써있까 말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인터뷰할 것인지 면접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복지적 욕구를 파악할 때 과학적 조사 방법을 쓴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복지적 욕구 조사할 때 욕구 파악에서 많이 다뤘었죠. 욕구 파악에서 했던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서베이를 한다든가 2차 자료 수집한다든가 아니면 주민 공청회에 참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욕구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도 과학적 연구 방법이더라. 자, 새로운 통계적 분석 기법을 개발한다. 이거는요,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같은 사회과학자들도 새로운 통계 기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저희는 응용을 합니다. 응용. 사회과학은 응용이지 창조가 아니에요. 기존의 과학, 기존의 학문들을 서로 종합해서 응용하는 겁니다. 개발은 누가 하냐? 개발은 수학자나 통계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새로운 통계 기법 개발한다. 개발이 아니고 응용한다 그러면 저희가 맞는데 개발한다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4번 학술 논문에 있는 실천 방법들의 효과성을 비교한다. 이거는 뭐 사회복지 전문가가 할 수도 있고요. 학자들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현장에서도 쓸 수 있어요. 학술 논문에 아니면 교재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이게 과연 맞는 내용인가? 적용해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맞고 어떤 사람들은 틀리더라. 그럼 틀린 사람들은 왜 틀렸는지 학자들한테 규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학문을 발전하는 겁니다. 5번 새로운 프로그램의 만족을 평가할 때 과학적 조사 방법론을 쓴다. 어떤 방법 많이 쓸까요? 주로 설문을 많이 써요. 설문. 사회복지관에서 일하시면서 보시면 이거 이 프로그램 만족하시나요? 항상 이제 설문을 하거든요. 설문한다든가 아니면 뭐랄까요? 포스트잇으로 붙여요. 할아버지 할머니 만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딱 붙여서 그 결과를 종합해서 나중에 결과 보고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만족할 때는 주로 이제 설문을 많이 쓰는데요. 사회적 과학적 조사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아닌 것은 3번이죠. 예. 개발이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응용한다 그러면 맞는데. 다음 문제. 패러다임 또 나왔네요.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핵심 단어는요. 이거 지문 보시기 전에 과학적 패러다임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혁명. 기존 패러다임 무시. 새로운 기존 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이론이 나와야지 과학이 발전한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핵심 단어가. 그 다음에 점진적이지 않다. 왜? 기존 거를 무시하기 때문에 점진적 그러면 X. 기존 과학들은 기존 과학을 바탕으로 조금씩 발전한다. 새로운 기존 과학이 100이라고 할 때 내 이론은 기존 과학의 90을 따르고 10% 이론이 더 추가됐다. 그럼 그만큼 10% 발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학술 논문이나 연구도 기존 연구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씩 한 개 요소 내지 두 개 요소만 달라요. 자, 요거 이제 핵심 단어 보시고요. 그래서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시면 1번 현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직하는 근본적인 도식을 패러다임이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2번 과학은 지식의 누적에 의해 점진적으로 진보한다고 본다.
점진이 안 됩니다. 과학적 혁명은 혁명이에요, 혁명. 기존 과학 이론 다 무시라기보다는 기존 과학 이론은 설명 못하는 거 새롭게 창조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과학적 패러다임이다. 혁명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학문의 공통제적 사회적 성격이 과학 이론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은 보시면 상이한 과학적 패러다임은 실제 본질에 대한 다른 입장을 반영한다. 혁명, 이것도 혁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상이하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 한자말이에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요. 20대나 20대나 30대 초반까지 상이 이런 내용 쓰면 어려워요. 이게 뭐지?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자말인데 서로 다른 과학적 패러다임은 실제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진적 과학 입장은요. 이런 식으로 기존 과학을 바탕으로 조금씩 증가한다. 그래서 이게 점징이라고 하는데 Q는요. 서로 완전히 다르다. 상이한 과학, A라는 과학이 있었는데 A라는 과학이 설명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 B라는 과학으로 새롭게 창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혁명이라고 했어요. 혁명.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5번 기존 패러다임의 위기가 명백해지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패러다임의 핵심어는 혁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쉬운 내용인데요. 쿤 같은 경우에는요.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다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반증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쿤은 계속 이제 시험 문제 내더라고요. 자, 사회복지 조사의 연구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연구 문제는 연구자의 관점이나 의문의 대상을 포함한다. 맞고요.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잠정적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연구 문제라는 것은 확정된 답이 아니고요. 결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연구 문제라는 것은 결국 연구 문제는 연구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잠정적 결론이에요. 잠정성을 갖고 있다. 또 확률. 여러분들 과학의 사회과학의 특징에서 확률적 결론이라는 거 많이 쓰셨을 거예요. 사회과학에서는요. 결정적 결론은 거의 없어요. 명제 별로 없습니다. 항상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회복지 조사는 연구 문제가 있다. 모든 사회복지 조사는 연구 문제가 있다. 예, 맞는 내용이고요. 리을. 연구 문제 형성 과정에 다른 연구자가 참여가 가능하다. 이 연구 문제가요. 다른 말로 문제 형성이에요. 같은 말인데 살짝 바꾼 겁니다. 문제 형성. 연구 문제는 저만의 생각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 초기니까요. 생각이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연구 문제가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할 필요는 없다. 연구 문제는 처음에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할 필요 없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바로 딱 보고 맞나? 이게 맞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중2 정도의 높이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 푸시는 건 안 돼요. 왜? 답하고 해설집 다 나눠드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계속 읽어서 자기 거를 만들어야지 그걸 풀어보겠다. 의미 없습니다.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보통 기출문제 8과목 기출문제 푸시는데 하루에서 이틀 걸리시거든요. 하루에서 이틀 걸리실 때 4번 읽어서 자기 걸로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결론은 저희는 시험 가서 푸는 것이지 평상시에 풀 방법은 필요는 없어요.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자, 사회복지 조사의 연구 문제에 대한 설명, 이건 제가 했고요.
사회과학의 연구 윤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연구 윤리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빠지지 않아요. 매 횟수마다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응용되는지 한번 보시는 겁니다. 자, 1번 수업 시간에 조사하는 설문지도 응답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동의, 자발적 참여. 이 설문지 또 어떻게 돼요? 중간에 도중에 포기 가능해야 한다. 설명해줘야 됩니다. 불이익 없다는 것도 얘기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설문한다면 무기명으로 해야죠. 이런 내용도 포괄적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설문을 했는데 그 이름을 썼어요. 나한테 좀 불리한 평가를 썼다. 불이익 주면 될까요? 그러면 아무도 설문에 응답하려고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진실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3번 응답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 맞고요. 4번 연구의 공익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연구 윤리보다 우선한다.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공익적 가치가 우선이냐 연구 윤리가 우선이냐 이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건 누가 판단해야 되냐? 이거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요즘은요 학술 논문을 게재한다든가 학예 논문을 게재할 때 연구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내용은요 제가 그 설문지 내용을 공개해도 제가 처벌받지 않아요. 비밀 보장은 안 해도 됩니다. 왜? 그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미 다 판단했기 때문에 이건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연구윤리가 공익적 가치보다 높아요. 왜? 공익적 가치라는 거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또 연구윤리를 연구를 했을 때 연구 결과가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 피해를 막는 게 우선이지 공익적 가치를 따졌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준다.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4번 같은 경우는 생각해야 돼요. 막상 지금은 해설하니까 이해되시겠지만 시험장에 가시면요. 이거 복잡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약간 난해한 지문이더라. 그러나 연구윤리가 기본적으로 연구윤리는 교재는 없었죠. 새롭게 나온 겁니다. 공익적 가치보다 우선한다.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해 줘야 됩니다. 자, 5번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 없이 사용하는 걸 표절이라고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표절. 그래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4번. 다음 문제. 척도 수준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이거 좀 척도가 뭐가 있나요? 명목이 있고요. 그 다음 서열이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등간이 있고요. 비율이 있습니다. 자, 명목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나요? 명목은 구분만 하는 것이지 내용의 의미는 없어요. 내용의 의미 없습니다. 서열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1등 등수만 보고 싶어요.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요. 등간과 비율은 간격이 일정합니다. 일정하고요. 등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0점. 비율 같은 경우는요. 절대적 0점. 그래서 비율 척도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나누기가 된다 그랬죠.
이런 개념 먼저 머릿속에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어보시는 거예요. 자, 연령은 모든 척도 수준으로 분석 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연령은 0세부터 약 120세까지 대충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비율 척도예요. 그래서 비율 척도는요, 등간 척도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열 척도화 할 수도 있고, 명목 척도화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명목 척도 해볼까요? 100에서 20살, 여기는 120까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딱 두 개로 나눌게요. 60세를 기준으로 이전이냐, 0세부터 60세냐, 61세부터 120세냐, 요거 1번, 요거 2번. 이렇게 해서 명목 척도화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면요, 명목 척도는 비율 척도를 할 수 있냐? 이건 못합니다. 왜 못하냐? 1번과 2번 숫자는 알 수 있어요. 1, 2. 그러나 1번에 0세부터 60세까지가 몇 명이라는 건 아는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59세인지 2세인지 16세인지 이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 척도로 전환이 안 되는데 비율 척도는 이것이 전환이 가능해요. 딱 기준 마련해서. 그래서 연령은 비율 척도인데 모든 척도 수준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2번 표준화된 지능 검사는 비율 척도이다. 등간입니다. 등간의 대표적인 예가 지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재에서는요, 이게 등간과 비율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아직도 사회과학에서 어떤 게 등간이고 어떤 게 비율이냐. 사실 논란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어려운 문제인데 등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책에서는 지능하고 EQ, 감성지수라고 그러죠. 이 정도 수준만 등간이다. 나머지 다 비율이다. 이렇게 하는 책도 있어요. 어떤 책에서는 비율과 등간 막 나누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일단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는 대표적인 등간 비율이, 등간 척도입니다. 자, 3번 소득을 비율 척도로 질문하면 다른 척도 수준으로 질문할 때보다 응답률이 높은 편이다. 이거는 일단 맞는 거고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4번 등간 척도는 절대 0점이 있다. 상대죠, 상대. 절대 0점은 비율 척도입니다. 0이라는 존재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해요. 서열 척도는 비율 척도로 변환이 가능하다. 안 됩니다. 근데 비율 척도는 서열 척도로 변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비율은 등간도 될 수 있고요. 서열도 될 수 있고 명목도 될 수 있어요. 자, 소득을 비율 척도로 질문하면 다른 척도 수준으로 질문할 때보다 응답률이 높은 편이다. 이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생각하게 만든 문제인데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 소득은요. 소득은요. 사람들은 축소하려는 그게 있어요. 심리가 있습니다. 축소 심리. 그래서 비율 척도로 질문을 하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을 번다. 비율 척도할 때 500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500이라고 쓰면 세무조사 들어올 것 같아요. 뭔가 찝찝해요. 300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쓰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거 설문 받아보면 소득은 비율 척도로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 국세청에서 파악한 소득과 실제 자기가 얘기하는 소득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소득은 대부분 면목 척도로 많이 써요. 아니면 서열 척도로 쓴다든가. 당신의 소득은 어느 구간에 해당되나요? 100만 원, 300, 200 이하
2번 201에서 300 이하. 3번 301에서 400 이하. 이런 식으로 많이 파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얼마라는 걸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응답률이 높은데 비율 척도로 쓰게 되면 숨기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잘 안 써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뭐예요? 1번입니다. 자, 표집 오차, 표준 오차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표집 오차와 표준 오차 발음이 비슷하죠? 이거 딱 시험장 가시면요 헷갈립니다. 표집 오차는 뭐냐면 여기 모집단 있죠? 모집단.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표본 추출. 원래 가정은 모집단의 성격을 100% 반영한 것이 표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표본을 추출할 때 나타나는 오차가 표집 오차예요. 표본 추출할 때 나타나는 오차가 이게 표본 오차다. 표집 오차, 표본 오차, 표집 오차. 이렇게 개념 파악하시고요. 표준 오차는 뭐냐 그럼? 표준 오차는 스탠다드 에러라고 써 있죠. 표준 편차와 같은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 정규분포 기억나시죠? 여기 평균입니다. 평균. 제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든가. 요 평균과 제 데이터와 평균과의 간격이 얼마나 이격돼 있냐. 요거 판단할 때 표준 편차를 써요. 서로 다른 개념인데 이거 섞어서 많이 내요. 헷갈리라고. 단어를 딱 보면 표집 오차, 표집 오차와 표준 오차. 단어만 보면 딱 헷갈리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섞어서 많이 냅니다. 자, 1번. 옳지 않은 것이죠. 표집 오차는 모집단의 모수와 표본의 통계치 간의 차이이다. 맞는 얘기죠. 모집단을 반영해야 되는데 모집단을 반영 못했을 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2번. 표준 오차는 무수히 많은 표본 평균의 통계치가 모집단의 모수로부터 평균적으로 떨어진 거리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림 그린 거 있죠? 평균.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요? 요거 설명한 겁니다. 네, 맞아요.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질적 집단보다는 동질적 집단에서 추출한 표집의 표본의 표집 오차가 작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즉 표본 추출할 때 그 가정은 뭐라 그랬어요? 표본에서 추출할 때는 표본의 성격을 반영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표집 오차가 작은데 그 모집단의 성격을 다 반영 못한 표본을 뽑아버리면요. 그만큼 오차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요. 4번. 동일한 조건이라면 표준 오차가 클수록 검정 통계량 값이 통계적으로 유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럴까요? 5번. 동일한 조건이라면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집 오차가 감소한다.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즉 이 얘기예요. 그림 그리면 쉬운데 말로 쓰니까 어려워요. 모집단이에요. 5번 같은 경우는 모집단. 그리고 표본이 이만큼 뽑는 것보다 이만큼 뽑는 게 이거 1번이라고 2번이라고 봤을 때 2번으로 뽑는 게 모집단의 성격을 더 많이 반영하죠. 이만큼 뽑으면요. 모집단의 성격을 더 많이 반영합니다. 즉 표집 오차, 표본 추출할 때 오차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또 얘기하면 비표본 오차,
추가적으로 오차는 올라가요. 이건 참고적으로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을 바꾸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번 동일한 조건이라면 표준 오차가 클수록 표준 오차가 크다는 얘기는요. 검정 통계적으로 유의 가능성이 낮아져요. 오차가 커지니까 유의 확률이 낮아집니다. 유의 확률은 뭐예요? 그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오차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장. 측정 3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설명드릴게요. 측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1번 개념이 구체화 과정에서 포괄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거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개념. 여기 또 나오죠? 개념화.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변수. 요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 구체화되는 과정일수록 포괄성의 원칙 지켜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개념의 경험화 과정에서 경험화 과정에서 변수를 구성하는 속성들 간의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 이거 사전적 정의. 명확하게 해서 사전적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측정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화하죠. 그래서 구분이 좀 더 명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뢰도가 높은 측정을 위해서는 문항간 내적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내적 일관성이 뭐예요? 인과관계. 그렇죠? 인과관계. 다시 내적 일관성은 신뢰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신뢰도가 높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문항 간에 서로 내용들이 맞아줘야 돼요. (4번) 측정은 개념의 현상적 구조와 경험적 측정값들이 일치될수록 정확해진다. 자, 개념 이거는 이제 현상적 구조고요. 현상 추상적이죠. 이게 쭉 나가면서 경험적 측정치, 즉 조작적 정의,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로 돼야 되는데 이게 일치할수록 정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5번 개념화가 조작화에 비해 경험적 차원에서는 구체화 정도가 높다. 개념화는 사전적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념이 빈곤이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개념화는 뭐냐? 야, 절대적 빈곤이 있고 상대적 빈곤이 있어. 이렇게 하고요. 조작적 정의에서는요. 이걸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측정 기준. 여기서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측정 기준을 삼는 겁니다. 기준. 절대적 빈곤은 국민 소득의 뭐 4분의 1 선으로 한다. 상대적 빈곤은 사람마다 기준이 틀린데 그 사람의 기준은 소득에 따라서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말을 살짝 바꾼 겁니다. 조작화가 개념화에 비해 경험적 차원에서 구체화 정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서 보셔야 됩니다.